안녕하십니까. 2학년 물리학원 담당교사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정리하고 필기에 두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배운 내용 정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너지와 열 단원인데요. 이 부분의 문제를 풀면서 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 정리하면서 꼼꼼히 다시 복습해 봅시다. 먼저 교과서 46에서 6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내용은 일과 에너지였습니다. 이때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W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W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인 F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FS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뭘 의미했었나요? 바로 한 일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이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F 곱하기 S예요. 그러면 단순히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쓸 수 있겠죠.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뭘로도 부르냐면 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줄. 그래서 뉴턴 미터, 1뉴턴 미터는 1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에너지의 단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 또한 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공식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E라고 표기 많이 합니다. 이 K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K라고 하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 하면 kinetic energy예요. 그래서 이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라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우리가 한 일이 물체에 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이 식을 유도하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W는 일단 FS예요. 이건 앞에서 배웠죠. W는 FS. 근데 이 F를 MA로 바꿀 수 있죠. 뉴턴 운동 재비업 법칙에 의해서 제2법칙에 의해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W를 MAS라고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MAS인데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EAS는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서 봐야 돼요. 알겠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됐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를 하면 곧 1이 되더라. 즉,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더라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중력 포텐셜은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은 곳에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면입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로 설정하냐? 보통은 지면으로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표기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에는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일 때 mgh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 즉 G가 의미하는 것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예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G는 약 9.8m/s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단위가 m/s 제곱인 것을 보면 아, 얘는 가속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자, 우리가 문제에 9.8로 주어지면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이 많은 문제에서는 10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G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뒤에 붙는 조건, 단 중력과 속도는 뭐이다 라는 조건을 잘 보고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길이가 X만큼 변형되었을 때, 이때 용수철 상수 K는 탄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마찬가지로 이 P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뭘로 쓸 수 있어요? 2분의 1 K X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때 X는 변형된 길이입니다.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훅의 법칙은 탄성력을 정의해주는 식인데요. 훅이라는 과학자가 탄성력, 즉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F는 마이너스 KX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는 뭘까요? 마이너스는 내가 용수철을 느리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방향, 그러니까 느리면 압축되려는 방향, 압축시키면 늘어나려는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이너스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F는 마이너스 KX, 요 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방금까지 배운 에너지를 모두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우리 아까 이 배운 표현으로 쓰면 이 K 더하기 뭐로 쓸 수 있어요? 이 P라고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게 밑에 식으로 써놓은 건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보존이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한다는 조건이 문제에 반드시 주어져야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2K 더하기 2P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일정하게 계속 보존이 돼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물리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콘스트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자, 얘는 일정하다는 뜻의 콘스턴트를 줄여놓은 것입니다. 또는 얘를 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C 어디서 많이 봤죠? 상수, 즉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먼저 볼 건데요.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포텐셜이 운동으로 바뀌는지, 운동이 포텐셜로 바뀌는지를 잘 캐치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는 지금 자유낙하하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놓았을 때 V0, 초기 속도는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V가 0이면 0이겠구나. 그런데 요 EP, 중력 포텐셜밖에 없죠, 이때는. 그때 높이가 H0라면 얘는 무슨 식으로 쓸 수 있어요? mg H0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위치. 이제는 포텐셜이 일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V1으로 증가했어요. 속도가 V1일 때 얘는 2분의 1 m V1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포텐셜은 이때 높이가 H0에서 H1으로 조금 감소했어요. 그 높이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mgh1. 자,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는 조금 더 증가하고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이때 속도가 V라면 mv2 제곱 2분의 1 mv2 제곱이 되고, 여기는 높이가 이번엔 h2가 됐어요. mgh2 됐나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내려왔어요. 그때 속도는 최대가 됩니다.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최대가 돼요. 왜?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를 받아서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속도가 V라고 나와 있어요. 2분의 1 m V 제곱. 자, 그 다음 여기서 지면에 닿기 직전은 높이가 몇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거의 합이
각각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 용수철을 이만큼 느렸어요. A만큼 느려서 잡고 있어요. 그때 속도는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 뭐가 최대가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최대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탁 놓는 순간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뭐가 증가해요? 속력이 증가해요. 속력이 증가하면서 원래 길이, 즉 평형점에서 속도는 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때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럴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를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는데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선생님이 얘를 탁 놨어요. 근데 얘가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여기서 최대가 된 다음 멈추나요? 아니에요. 안으로 압축됐다가 밖으로 다시 늘어났다가 압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진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A라는 처음에 이 길이를 넘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즉 얘가 최대라는 거예요. 이 최대 변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폭입니다. 자, 진폭이 A일 때 2분의 1 KA 제곱이 이것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압축돼서 얘가 V1일 때 2분의 1 m V1 제곱. 이때 질량은 여기 달려있는 요 물체의 질량입니다. 2분의 1 mv1 제곱 되고 여기서는 길이가 x1이에요. x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속도가 조금 더 증가해요. 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2분의 1 k x2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평형점은 즉 처음의 길이에요. 처음의 길이, 원래의 길이일 때는 속도가 최대가 돼요. 2분의 1 m v 제곱으로 최대가 되는데 포텐셜, 탄성 포텐셜은 처음 길이에서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탄성 포텐셜은 0입니다. 됐나요? 요 각각의 합들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예시들로 나올 수 있는데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아까 없을 때는 보존된다 했으니까 있을 때는 당연히 보존이 안 되겠죠. 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라는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때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다 합하면 이 전체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즉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 에너지의 합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되지 않느냐? 미끄럼틀을 탈 때 엉덩이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이건 교과서에 있는 예시입니다. 미끄럼틀을 타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중력 포텐셜이나 또는 운동 에너지가 일부 뭐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늘을 탈 때 계속 밀어주지 않으면 결국 멈추는 것도, 그리고 스카이 다이버가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 다음 파트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기 전에 온도와 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학 1을 배웠는데 온도와 열을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입니다. 즉 얼마나 차갑냐, 얼마나 뜨겁냐를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K로 나타냅니다. 선생님, 온도의 단위는 도, 씨, 섭씨 온도로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K라는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이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인데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15만큼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즉 섭씨 온도가 만약에 0도라면 절대 온도는 273.15K가 되겠죠. 이때 단위를 K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켈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절대 온도가 그럼 무엇이냐? 절대 0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온도 단위인데요. 자, 절대 0도, 즉 0K에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이래요. 이때 절대 0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피가 완전히 감소해서 이 분자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점점 뭔가 변화를 하면 그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즉 분자들의 운동을 기준으로 삼은 온도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열이에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온도와 열이에요. 열은 한마디로 에너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의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줄. 에너지니까 줄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 또는 뭐로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의 열기관, 엔진에 어떻게 쓰이나요? 열을 가하면 기체가 연소하면서 갑자기 부피가 팽창하면서 자동차에 동력을 실어주는 장치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열기관인데요. 열기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W와 부피 변화량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기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고 피스톤으로 여기를 막아둔 상태예요. 근데 이 기체 분자들이 막 활발해지면서 이 피스톤을 민단 말이에요. 밀면 그때 이동거리를 델타 X라고 할 때 한번 1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1. W는 FS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W는 FS. 근데 이 F를 우리 뭘로 바꿨었나요? 자, 압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 시간 이런 것을 배웠어요. 단위 시간은 초라는 단위 또는 아워라는 단위에 앞에 1을 갖다 넣은 거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단위 면적이에요. 그럼 미터 제곱미터라는 것에 1을 붙이면 그게 단위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0N이라면 1제곱미터, 즉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N이겠죠. 뭐를 어떻게 한 거예요? 10N을 10으로 나눈 거죠. 즉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면적. 그러면 뭐가 나오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 압력이 나오더라. 자, 이때 압력의 단위는 이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단위는 뉴턴을 뭐로 나눈 거예요? 제곱미터. 근데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파스칼.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단위 들어봤죠? 자, 제곱미터분의 뉴턴은 파스칼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압력을 활용해서 여기 FS에 F를 바꿔보면 PA라고 쓸 수 있겠죠. 이 PA 델타 X. 왜? 이동거리가 델타 X였기 때문에. 자, 근데 PA 델타 X에서 A 델타 X만 묶어요. A 델타 X. A가 피스톤의 면적인데 요거에 델타 X를 곱하면 이 원기둥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 델타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뭐는 뭐다? W는 P 델타 V다.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PV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W였어요. 아까 FS 그래프 아래의 면적도 W였죠. 즉, 곱해지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바로 요 앞 개념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부호에 관한 건데요. 연력학 제1법칙을 풀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부호입니다. 우리가 이 부호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외부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대요.
찬찬히 보면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0보다 크겠죠. 왜?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델타 V가 0보다 크면 W는 0보다 크겠죠. 왜? W는 P 델타 V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W가 0보다 크면 외부에 1을 함.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함.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체라면 내가 피스톤을 막 밀어요. 밀어서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준 거예요? 내가 힘을 줘서 바깥으로 이동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뭘 해준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즉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했고, 남이 나를 힘을 줘서 눌렀어요. 그럼 내가 밖에서 일을 받은 거죠. 일을 받으면 델타 V가 0보다 작기 때문에 W가 0보다 작다는 것,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전자칠판에 펜이 잠깐 안 돼서 화면 끊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우선 분자 운동이 느린 경우와 빠른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분자 운동이 느리다면 얘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느리면 우리는 온도가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체 분자가 막 활발해서 여기저기 에너지를 막 전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운동 에너지가 EK인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EK의 위에 짝대기를 그으면 EK 반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K 반은 T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방금 배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EP 더하기 EK 뭐였어요? 역학적 에너지였죠. 즉,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기체 내부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냐? 그 포텐셜과 운동의 합인데, 이때 포텐셜은 왜 생기냐면 분자 사이의 정기적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내부 에너지가 되는데,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는 뭐예요? 부피가 아주 작아서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분자 사이의 정기적 인력도 없겠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이 인력을 무시하면 뭐가 0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으면 내부 에너지는 뭐밖에 안 남는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밖에 안 남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표현합니다. U는, 요거는 대문자 N은 기체 분자 수예요. 얼마만큼 분자가 들어있느냐. N에다가 EK 바를 곱하면 얘는 아까 EK 바가 뭐에 비례했으니까? T에 비례했으니까 NT에 비례한다. 즉, 식을 보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가 크면 클수록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기체가 흡수한 열 Q는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 W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 델타 U의 합입니다. 식으로 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체뿐 아니라 고체와 액체 등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든 계에서 성립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래요. 즉,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했으면 그게 뭐랑 뭐로 가더라? 외부에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더라 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Q는 W 플러스 델타 U, 연력학 제1법칙을 아주 제대로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져요. 선생님은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와플 주세요 라고 외웠는데 웃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와플 주세요. 와는 뭐냐면 요 와플 할 때 W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와플 세모 U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알겠죠? Q는 와플 주세요 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면 당연히 열량이 증가하겠죠. 열량이 증가하면
Q가 0보다 크니까 열을 흡수했다. 근데 반대로 열을 방출했어요. 방출했을 때는 우리가 뭘로 한다? Q가 0보다 작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체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랑 내부 에너지랑 무슨 관계였지? 비례 관계였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0보다 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온도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 온도가 감소하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작겠죠. 이렇게 부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연력학 과정인데요. 우리 대표적인 과정으로 총 4가지의 과정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바로 4가지로 정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잡한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내신에서는 4가지 과정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연력학 과정은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가 변하는 과정인데요. 이 압력, 부피, 온도를 우리가 쉽게 P, V, T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PVT라고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압력, 부피, 온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부피 적자를 써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인데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나요? 델타 V가 0, 부피 변화량이 0이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피스톤을 고정해 놓으면 여기에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델타 V가 0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W가 P 델타 V였는데 얘가 0이니까 W도 0이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프를 보면 PV 그래프에서 V가 일정하게 그냥 압력만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Q, 아까 Q가 뭐였어요? Q는 앞을 주세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였는데 여기서 W가 0이 되기 때문에 Q는 델타 U라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등적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등압 과정은 딱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고 P는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배운 표현 이용해 볼게요. 자, P는 콘스턴트 이렇게 쓰면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인데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해서 날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써놓고 연력학 제1법칙을 써놓고 그냥 문제를 요 그래프로 푸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다?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은 당연히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겠죠. 이때 특징은 델타 T가 0,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0이다. 그러면 델타 U는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T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Q는 W가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 등온 과정은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반비례처럼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은 그래프를 의미하는 것도 우리 학습했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인데요. 단열은 열의 출입을 차단했다.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마이너스 W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등온 과정 그래프 두 개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면 그게 바로 단열 과정의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여러분들 힘들어도 필기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1시간 달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입니다. 가역 과정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인데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입니다.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당연히 없겠죠. 공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진자가 계속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역 과정입니다. 거꾸로가 가능하다. 가역 과정. 근데 비가역 과정은 거꾸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막 나요. 연기가 났다가 이 연기가 갑자기 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래 해서 다시 연기가 모여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가역 과정입니다. 흩어지는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거는 진공 중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의 그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추에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뭘로 바뀌게 됐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점점 공기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결국에 얘는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에너지를 다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갑자기 이 공기 분자들이 얘한테 모여서 얘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비가역 과정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표현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이 6가지 표현, 책에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갑자기 고온으로 열을 뽑아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언제나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건데, 고립계는 뭐냐면 외부와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의 모임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즉 갇혀있는 기체 분자들, 이런 것들을 고립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입자들의 무질서한 정도. 만약에 어떤 삼각 플라스크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물에다가 잉크를 타요. 잉크가 처음에는 모여 있다가 점점 퍼지게 되겠죠. 왜? 퍼져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잉크가 막 모여 있을 때는 질서 정렬하게 얘네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점점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가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했어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 열은 일로 바꿀 수 없다는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위의 표현은 기본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열기관에 관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떼돈을 벌 거예요. 자, 무한 동력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아까 말한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볼게요. 만약에 빗면에 선생님 나무도막을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나무도막이 중력에 의해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 면에 마찰이 있다고 해봅시다. 마찰이 있으면 이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얘를 끌어내리는데 중력이 한 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죠. 즉, 중력이 한 일은 열로 모두 바뀌어서 정지예요, 얘가. 근데 반대로 갑자기 여기에 있던 열이 퍼져나가지 않고 야, 얘를 올리자 해서 여기에 모인 다음에 얘가 갑자기 거꾸로 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입니다. 자, 열기관과 열효율 거의 다 왔습니다. 열기관은 고열원과 저열원 그리고 빠져나오는 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고온의 열원에서 열기관에 공급되는 열, 즉 뜨거운 부분에서 방출되는 열, 이게 바로 Q1입니다. 교과서엔 Q1이라 되어 있고 문제마다 다른데 보통 QH라고 하는 데가 더 많아요. H는 hot을 의미합니다. hot, 뜨겁다. 자, 온도가 낮은 주변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Q2 또는 QC. 이때 C는 뭘까요? Q, 쿨이겠죠. 쿨. hot and cool. 그 다음에 얘를 또 뭘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문제에서 QL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이때 H와 L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hot 대신 high and low를 의미하겠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Q1-Q2. 당연히 뜨거운 애가 열을 공급해서 뭔가 일을 해줄 때는 안 뜨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열이 방출된단 말이에요. 다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데 이 방출되는 열을 빼면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 그래서 열 효율 E는
Q1분의 W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효율이 좋다. 뭘 의미하나요? 내가 공부한 시간, 공부하는데 들인 노력만큼에 비해서 우리가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 즉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효율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온의 열원에서 공급해준 열보다 일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타나느냐. 그게 열 효율이에요. Q1분의 아까 요 식을 이용하면 Q1 빼기 Q2라고 쓸 수 있고 이 식을 여기 약분하면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관의 최대 효율,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어떤 효율을 가질까? 최대 효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합니다. 자,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열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까 뭐가 달라졌나요? 아까와 달라진 점은 QH, QC였는데 TH, T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TH, TC가 있다. 그러면 이거 카르노 기관이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온부의 온도를 TH, 저온부의 온도를 TC라고 하면 이때 최대 열 효율은 TH분의 TH-TC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 카르노 기관이라고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주어질 때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앞에 열 효율 QH분의 QH-QC는 정이니까 아무 문제에서나 상관없어요. 근데 요것만큼은 카르노 기관이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약분하면 1-TH분의 TC라는 열 효율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열 효율이 1이 되는 열기관. 1이 된다는 건 열 효율이 100%라는 거예요. 100%인 열기관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꽤 많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문제풀이 힘과 운동 문제 풀 거고요. 에너지와 열 오늘 배운 내용 문제 풀면서 우리 등교계약 한 차시 남았는데 힘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